좋네요. 이 정부가 이제 공론을 펼쳐나가는 방식을 보면은 네. 모든 게 대통령 입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부처가 그 뒤를 따라가고 국회는 개못이 되고 있는 거야. 이 과정이 이제 공론의 파괴로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여기서 열린 사회가 닫혀버린다는 거지. 열린 사회가 닫혀버리는데 이럴 때 자기의 낮은 지지율이나 정적 제고에 필요한 어떤 그 나름의 어떤 그 동기가 유발이 되고 네. 그것이 적발언으로 나오고 음. 이때 이제 정치가 종교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가 되는 순간이에요. 종교가 되고 절대 있다. 예. 이 권력은 진리 앞에 겸손하지 않고 또 저기 언제든 선거로 집권을 할 수 있는 야당에 대해 가지고 그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정권에 쓴소리한 놈은 별건으로라도 털어. 네. 어. 이게 뭐 비단 뭐 민주당이나 그 야당 쪽 인사뿐만이 아니고 여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권력의 이런 거를 바라보면 네. 우리의 심정이 윤석열은 틀렸어 이런 것보다도 윤석열이 극단화가는데 우리의 그러면은 과학적 명제는 무엇인가? 네. 우리는 어떤 민주 공동체와 열린 사회를 갈망하는가?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실 앞에 겸손한 권력, 야당을 존중하는 권력, 공무원이 바른 말 해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 그다음에 언론은 자유롭게 얘기해도 고발당하지 않는 세상.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갈증이 생겨나는 갈증이. 거고 그게 이제 김지아 씨에 나오는 타는 목마름으로 아하. 남몰래 부를 본다 민주주의여 네. 하는 그 신새벽 뒷골목에서의 그 갈증 이런 갈증이 바로 저기 무엇이 진리고 과학인가에 대한 어떤 그 진정성 있는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이 네. 이게 바로 칼 포퍼가 말하는 열린 사회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품격 높은 민주 시민들이 네. 이런 어떤 기반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어떤 우리 지성이 준비되어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저런 무도한 권력을 심판할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걸 위해서 나를 크건 작건 간에 네.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민주적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열린 사회 담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네. 깨달아야 그게 근데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 시청자분들 이제 들으시면서 아마 맞아 이게 진리야라고 하실 텐데 근데 또 한편이 답답한 게 저쪽 지금 정부 정권에서는 변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시민들이 알고 있고 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권력은 이제 5년이 되는 이제 권력이죠. 이제 9개월 10개월 되고 있는데 안 움직이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작은 전투에만 만족하고 거기서 재미 붙이면은 다행인 거야. 그러면 지지율 한 40%인데 네. 야 내가 세게 나가니까 지지율 올랐지 몇 프로 올라서 3% 올라서 40% 됐습니다. 봐 내 말이 맞지? 3, 4%만 올려도 자기 지지율의 10%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옛날 문재인 대통령 80%대 3% 올랐다고 박수 안 쳐. 여기는 네. 눈물겨운 1, 2%, 3%예요. 그러면 그거 만족하겠다 내가. 이래버린 그나마 다행이지. 그런데 한 번 하면 되니까 이 방식대로 왜 50%, 60%는 안 되냐? 이때가 위험해지는 거거든. 이때가 이제 극단적 선택이 나오기 쉬운 거거든. 예. 그러니까 작은 전쟁에서 일부 국민들을 상대로 했던 그 전쟁 수를 네. 확전을 시킬 때 이때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깨닫는 거지. 우리가 열린 사회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히틀러도 그 1936년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선거로 집권했던 그러니까요.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저기 유럽에서 가장 민주적 헌법이었어요. 야.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예. 사회적 위치가 제일 탄탄한 곳이 바로 유럽 내 독일이었습니다. 야, 근데 그게 한순간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어 오히려 버리나요? 유대인의 천국이었어.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네. 거기서 의사, 변호사, 그다음에 상인 네. 이런 전문직의 유대인 진출 비율이 제일 높았다고. 그게 바로 독일이라고. 네. 이랬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베토벤이 1819년에 합창교향곡 제 9번 교향곡이 이제 초연이 되는데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지 참 내가 독일에 대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네.
그 베토벤과 슈베르트가 있었고 모차르트가 활동했고 또 바그너라는 위대한 음악가가 있던 그 아름다운 나라가 네. 어쩌다가 그 얼마 후에 야. 파시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의 지위가 가장 높았던 나라가 이렇게 정반대 극단화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네. 그 당시에 그 독일 의회 방화 사건에서 나치가 그때 저기 다수당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의사당에 불사질렀다고 덮어 씌워가지고 네. 완전히 잡아들이고 저기 나치 돌격대가 이제 그 거리에서 설쳐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 학살 이전에 저 히틀러는 자국 국민부터 죽였어요. 우선 그 저기 열성 인간들, 네. 장애의 아동들, 걔들을 격리 수용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니까 독일 주교가 발끈했어. 아동 살해다 이거.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그 뒤로 유대인으로 서서히 옮겨가. 그리고 전쟁은 체코 헝가리를 합병할 때 네. 독일 총참모부의 장군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눈부신 성과를 거뒀어. 밀어붙여가지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프랑스를 침공할 땐 이땐 더 반발이 컸다고. 그러나 눈부신 성공을 거뒀어. 그렇죠. 그때 장군들한테 봤지? 이렇게 하는 거 봤지?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을 했었어야 돼. 그게 윤석열 지지율 40%가 고임이야. 그런데 만족할 줄 몰라. 폭군은 만족할 맞지? 줄 몰라요. 이 오르는 거 맞지? 지지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과 같아서 예. 40% 올랐으면 다른 가능성이 보이는 거야. 그럼 더 많은 적들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나오고 영국 런던 네. 공습이 나오고 무한대로 이게 하다가 극기야는 모스크바 원정이 나왔던 거지. 그래서 이제 파멸의 길로 가는 거죠. 패망의 길로 가게 됐는데 이제 좀 섬뜩하네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 돼서 더 강하게 뭐 이제 건폭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제 여러 종류의 이 폭력이 등장하지 않을까, 신조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각각 계층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 노조가 많이 위축됐구나 싶은 게 저번에 화물연대도 그렇고 이번에 건설노조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은 방심한 틈에 정권이 아주 가혹하고 잔혹하게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근데 미처 대응할 준비가 없었나 봐요. 이 부분을 또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 같고 이게 큰 실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든 보십시오. 그 IRA 인플레 감축법 할 때 조건이 처음에 뭐였습니까? 노조가 있는 회사여야 보조금 지급한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 일본도 지금 저 기시다 총리의 그 경제 정책은 임금 좀 올리라는 거 아니야? 40% 올리라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면서 저 미국은 노조를 장려하고 일본은 임금 인상을 장려하고 우리랑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반대죠. 그런데 이랬던 건 뭐냐면 일단은 국민을 살리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노조의 그 악마화 같은 현상들 이래 보면은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야 이걸 공정 경쟁 프로젝트라 그래서 네. 노조 없는 세상이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각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교섭하는 게 자유 경제입니다.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을 행사하는 거 네. 이게 자유로운 경제거든요. 근데 공정 경쟁 프로젝트라 그런단 말이야. 네. 그것이 그러면 동일한 기준으로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데 예. 근데 재벌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은행하고 통신사 조졌다는 건데 은행 통신사가 지금 돈을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벌어. 특히 은행 그 수익은 작년에 성과급. 40조. 네. 에다 아주 뭐 성과급 돈잔치에 뭐 다른 나라라고. 그렇죠. 근데 거기 소리 한번 빽빽 질렀다고. 그다음에 실제 때려잡는 거는 노조인데 그것도 힘없는 노조를 골라서 때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행되면서 이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나치의 유대인 소탕할 때 초기 양상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국가의 적을 만든 거지. 그게 바로 히틀러의 통치술이죠. 그게 지금 보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대인은 기생충이라 그랬잖아. 예. 그래가지고 1단계가 네. 저기 그 저 격리, 2단계 몰수,
그다음에 이제 3단계부터 심각해지는데 추방. 추방. 이게 이제 저 멀리 폴란드로 보내버려가지고 아우슈비츠 쪽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 청소하는 거죠. 그다음에 4단계가 원래 있었는데 실행은 안 됐는데 원래 마다가스카르에 보내서 네. 거기서 니들끼리 섬에서 살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근데 마다가스카르가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운송비가 없어. 그 많은 몇백만의 유대인. 그렇죠. 그래가지고 5번째가 최종 해결책이라고 그러는 가스실입니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단계별로 갔군요. 한번 적으로 규정하면은 네. 단계가 높아지게 돼 있는데 절대 타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 이것이 이제 적대시하고 타협이 불가능해지면 점점 강한 조치가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왜? 적이니까. 그렇죠. 야, 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시나리오가 그렇게 가면 그래서 안 되겠는데 진짜. 지지율 40%로 예. 만족하셔라. 더 저기 욕심내면 너 큰일 내. 왜냐하면 극단적 사고가 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외교 안보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외교안보에도 나왔고 지금 이 발언 하나하나 봐도 건폭이라는 말에도 다 이제 녹아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는 무슨 건폭이냐, 건폭이다, 검찰 폭력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윤폭이다, 윤석열 폭력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국민들이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오판을 대통령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